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아버지의 정원에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4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마다 갖는 가족 모임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꼭 모두 참석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76의 박준호 씨는 정원 한편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그의 하얀 머리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아내 영미 두 아이들과 함께 도착했고 이어서 둘째 딸 지연이 남편 정훈과 함께 마지막으로 막내 성우가 혼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오늘따라 정원이 더 예쁘네요. 지연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딸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벚꽃이 올해는 유독 많이 피었구나.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작년 이맘때 벚꽃이 한창일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을 버티시다가 마지막엔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애들아, 차 좀 더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박준호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영미가 차를 따르는 동안 손자 손녀들은 정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10살 재민이와 8살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네 타도 돼요? 서연이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엄마 타라고 만든 그네란다. 아이들이 정원으로 뛰어가자 박준호 씨는 자식들을 둘러봤습니다. 45의 민수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42의 지연은 고등학교 교사로, 39의 성우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큰 며느리 영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 시아버지가 병원에 자주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뭐 나이 먹은 만큼이지. 혈압약, 당뇨약 먹으면서 버티고 있어. 그런데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박준호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재혼을 하려고 한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차를 마시던 민수는 기침을 했습니다. 성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성우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1년이에요. 1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성우야, 목소리 낮춰. 애들이 듣는다. 민수가 동생을 제지했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이라고 화 안 나요?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 걱정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알아. 너희들이 놀랄 거란다. 하지만 아버지도 나이를 먹어가고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구나. 박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작년 겨울 혼자 지내던 집에서 쓰러졌다가 다음날 아침에야 깨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을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빠르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섭섭해하실지.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년 이맘때 병실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잘 챙겨드려라. 혼자는 못 사는 사람이야. 엄마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야. 매일 밤 엄마 사진 보면서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빌었어. 박준호 씨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는 집, 혼자 먹는 밥상, 말할 사람 하나 없는 저녁. 너희는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제가 일주일에 3번은 올게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 집에서 여기까지 차로 1시간이야. 내일도 있고 정훈이도 있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3번씩 오니? 말은 쉽지. 그럼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민수야, 너도 회사 일로 바쁘잖아. 지난달에도 출장 때문에 못 왔고. 성우는 사업 때문에 더 바쁘고.
박준호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 남매 모두 각자의 삶에 치여 아버지를 자주 찾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임 때나 겨우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민수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마지답게 감정을 억누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김순자 씨야. 너희 엄마랑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분이야. 은퇴한 간호사지. 병원 간호사요? 성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엄마 간병하면서 만나신 건 아니죠? 아니야. 순자 씨는 이미 은퇴했었어. 엄마 친구야. 장례식장에도 왔었는데 너희는 못 봤겠지. 엄마 친구라고요? 지연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응. 같은 병동에서 10년 넘게 일했대. 엄마가 아플 때도 자주 병문안 왔었고. 그런 분이 어떻게, 엄마 친구가 어떻게 아버지랑. 성우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냥 고마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 엄마 49제 때 절에 왔더라고. 그때부터 가끔 안부 묻고 반찬도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 혹시 돈 때문에. 성우의 말에 박준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우야,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보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황혼 사기도 많고. 순자 씨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나보다 형편이 나을 수도 있어.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10년 전에 암으로 먼저 갔대. 연금도 꽤 나오고 보험금도 있었다더라. 그럼 왜 굳이 지금? 서로 외롭기도 하고 나이 들수록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순자 씨도 혼자 계시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지 않겠니? 정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준호 씨는 손자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애들도 할머니가 있으면 좋잖아. 순자 씨는 손주가 없어서 항상 아쉬워했대. 그건 엄마 자리를 대신한다는 말씀이세요? 지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대신이 아니야. 엄마 자리는 영원히 엄마 자리야. 순자 씨도 그걸 잘 알아. 그냥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동반자가 필요한 거야.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성급하다. 그래, 너희가 보기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 나이 76이야. 앞으로 건강하게 살 날이 얼마나 되겠니? 5년? 10년? 그 시간마저 혼자 보내야 하니? 아버지,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 3개월 동안 고민했어. 너희들에게 먼저 알리는 거야. 다음 달에 조촐하게 식을 올릴 예정이다. 다음 달이요? 세 남매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벌써 다 정하신 거예요? 날짜는 5월 15일이야. 너희 엄마 생일 다음 날이지. 엄마한테도 허락받고 싶어서. 아버지, 이건 정말 너무하세요. 우리 의견은 전혀 듣지 않으시고.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아버지 마음이 바뀔 것 같니? 나도 남은 인생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박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단호함 뒤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순자 씨랑 같이 저녁 먹자. 너희도 직접 만나봐야 할 거 아니냐?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세 남매는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준호 씨는 텅 빈 정원에 홀로 앉아 어둠이 내릴 때까지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하지만 너무 외롭구나. 이해해주겠지?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민수네 집 거실에 세 남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차마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영미가 아이들을 재우고 차를 가져다 놓고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형수님도 같이 있으세요. 가족 일인데. 지연이 말했지만 영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끼리 먼저 이야기해봐. 난 애들 좀 더 봐야 해. 영미가 방으로 들어가자 성우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형,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해?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49제도 작년에 했잖아. 성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막내인 그는 어머니와 가장 가까웠습니다. 대학 때까지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고 창업할 때도 어머니가 비상금을 내주셨습니다. 성우 말이 맞아. 너무 빨라. 보통 3년상이라고 하잖아. 적어도 3년은 기다리셔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연도 동생의 편을 들었습니다. 3년상이 뭐야? 조선시대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민수가 반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인생이잖아. 우리가 뭐라고 할 권리가 있을까? 권리가 없다니 형. 우리는 자식이야. 엄마를 그렇게 빨리 잊으시는 게 너무 서운해. 지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아프실 때 아버지가 얼마나 극진하게 간호하셨는지 너희도 봤잖아.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시고 엄마 좋아하는 음식 해서 매일 가져가시고.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1년 만에 다른 여자를. 성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른 여자라니. 말 좀 곱게 해. 그리고 엄마를 잊으신 게 아니라 외로우신 거겠지. 민수가 동생을 타일렀습니다. 작년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너희들도 봤잖아. 한 달 동안 거의 안 드시고 10kg나 빠지셨어. 그때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잤잖아. 그게 얼마나 갔니? 2달? 석 달? 결국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못 간 거 아니야. 민수의 지적이 아팠습니다. 처음엔 번갈아 가며 아버지와 함께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재혼이 답이야? 우리가 더 신경 쓰면 되는 거잖아. 성우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아버지 찾아뵈게? 나도 마찬가지고 지연이도 그렇고. 우리 다 각자 삶이 있잖아. 그건. 성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타트업 운영으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느라 아버지를 자주 찾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아버지가 병원 가실 때도 혼자 가셨대. 택시 불러서. 우리 중 누구도 같이 못 갔잖아. 그때 내가 출장이었잖아. 나도 학교 시험 기간이었고. 나도 투자자 미팅이 있었고. 세 남매가 각자의 변명을 늘어놓다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늘 혼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이 외로우실 텐데 우리가 그 외로움을 채워드릴 수 있어? 민수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있던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엄마 친구야?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맞아. 그것도 좀 찜찜해. 성우가 맞장구 쳤습니다. 혹시 그 김순자 씨라는 분 정말 괜찮은 분일까? 아버지가 외로우신 틈을 노린 건 아닐까? 그것도 걱정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순진하신지 알잖아. 엄마가 항상 그러셨어. 아버지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다고. 지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준호 씨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한 적도 있었고 친구 보증을 섰다가 큰 손해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항상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를 챙기고 보호했었습니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김순자 씨가 어떤 분인지 조사해 볼 수 있을 거야.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그의 대학 선배가 어머니가 계셨던 병원의 행정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직접 만나봐야 해. 아버지가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으니까. 만나서 뭐 어쩌려고? 반대한다고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실 것 같아? 지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번 결정하면 바꾸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고집이 세기로 유명했죠.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지. 만약 정말 이상한 사람이면 그때는 정말 막아야 해. 어떻게 막을 건데? 모르겠어. 일단 만나보고 생각하자.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성우의 물음에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집이랑 땅 합치면 15억 정도 될 거야. 작년에 근처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 그리고 예금도 꽤 있으실 거고. 엄마 보험금도 있었지. 3억인가? 그것까지 하면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거네.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설마 그 돈 때문에
야,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모르는 일이잖아. 민수가 동생들을 제지했지만 그도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내일 선배한테 연락해 볼게. 김순자 씨에 대해 최대한 알아보고. 다음 날 민수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저 민수예요. 어머니 때문에 신세 많이 졌죠. 민수야. 잘 지내지? 무슨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혹시 김순자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일하셨던 분인데. 김순자 수간호사님? 당연히 알지. 병원의 전설이셨어. 왜? 전설이요? 30년 넘게 일하시면서 한 번도 지각 결근 없으셨대. 환자들한테는 천사, 의사들한테는 무서운 수간호사님으로 유명했지. 은퇴하실 때 병원장이 직접 송별회를 열어줬을 정도야. 의외의 정보였습니다. 혹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아는 건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신다는 것, 자녀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은퇴 후에도 병원에서 자원봉사 하신다는 것 정도야. 아, 그리고 너희 어머니랑 정말 친했어. 같은 병동에서 10년 넘게 일했거든. 어머니랑 친했다고요? 응. 내 어머니가 수술 받으실 때도 김 선생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셨어. 병실도 좋은 곳으로 배정해 주시고 간호사들한테도 각별히 부탁하시고 장례식장에도 오셨던 것 같은데. 민수는 전화를 끊고 동생들에게 알아낸 정보를 전했습니다.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수상해. 자녀도 없고 혼자 사는 사람이 왜 갑자기 재혼을. 성호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일단 만나보자. 다음 주 일요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 복잡한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5시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 박준호 씨가 예약한 룸에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가장 먼저 도착했고 이어서 지연과 정훈, 마지막으로 성호가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네. 6시에 오신대. 김순자 씨랑 같이. 기다리는 30분이 마치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남매는 긴장된 표정으로 문만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박준호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려하거나 젊어 보이려 애쓴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색빛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 수수한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꼿꼿한 자세와 맑은 눈빛에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애들아, 이분이 김순자 씨다. 김순자 씨가 먼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했습니다.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며 다져진 차분함이 묻어났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고 지연과 성호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리에 앉자 박준호 씨가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산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 아버지, 제가.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더욱 길게 느껴졌습니다. 김순자 씨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영애 씨 자녀분들을 이렇게 만나니 감회가 새롭네요. 영애 씨가 늘 자랑하셨거든요. 어머니와 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같은 병동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나눴죠. 영희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환자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늘 친절하셨죠. 김순자 씨의 눈가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게 영희 씨가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병동 환자들에게 직접 뜬 목도리를 선물하셨어요. 밤새 뜨느라 손이 부르트도록 고생하셨는데 환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세 남매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와? 성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수가 동생을 제지하려 했지만 김순자 씨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에요. 저라도 궁금할 거예요. 김순자 씨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영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엄마가요? 네. 병실에서 둘이 있을 때였어요. 언니,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우리 집 양반 좀 가끔 봐주세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셨죠.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그 말씀을 가볍게 들었어요. 그저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말씀이려니 했죠. 그런데 김순자 씨가 박준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어요. 아버님이 라면만 가득 사고 계시더라고요. 수척해진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반찬 좀 해드린다고 했더니 펑펑 우시는 거예요. 박준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갖다 드렸어요. 처음엔 현관에 놓고 가려 했는데 아버님이 꼭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고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차를 마시며 영희 씨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래서 재혼까지 하시는 건가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재혼이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저 남은 시간을 혼자가 아닌 둘이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10년째 혼자였거든요. 10년이요? 네. 제 남편은 2015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혼자 살았죠. 자식도 없으니 정말 혼자였어요. 김순자 씨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더 외롭더라고요. 하루 종일 할 일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던 중에 아버님을 다시 만났고 서로 위로가 되었어요. 영애 씨 이야기도 나누고 옛날 병원 이야기도 하고. 그럼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는 건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거의 매일 해요. 아버님이 영애 씨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영애 씨 자리를 넘보는 것처럼 보일까봐. 김순자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이건 영애 씨가 저에게 준 거예요. 병원에서 같이 찍은 사진들이죠.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 옆에는 역시 젊은 김순자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친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은 영애 씨가 수간호사 승진했을 때예요. 제가 케이크를 준비했었죠. 이건 병원 체육대회 때네요. 영애 씨가 계주에서 1등 했어요. 사진을 보며 김순자 씨가 설명할 때마다 세 남매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모르던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어머니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고 옳지도 않죠. 그저 아버님의 동반자가 되려는 거예요.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죠.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김순자 씨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솔했습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도 않았고 과하게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김순자 씨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재산 문제요. 아마 그게 가장 걱정되실 것 같은데. 세 남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직설적인 언급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 재산에 전혀 관심 없어요. 제 남편이 남긴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도 좋아요. 아버님 재산은 당연히 자녀분들에게 가야죠. 그런 것까지.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건 확실히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박준호 씨가 거들었습니다. 사실 내가 먼저 제안했어. 순자 씨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지. 식사가 끝날 무렵 김순자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먼저 실례할게요. 가족끼리 더 이야기 나누셔야 할 것 같으니. 같이 가시죠. 박준호 씨가 일어나려 하자 김순자 씨가 만류했습니다. 아니에요. 자녀분들과 더 이야기하세요. 전 괜찮아요. 김순자 씨가 나간 후 네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분 같아.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느꼈어. 지연도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성우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처음만큼 격렬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준호 씨가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 다 알아. 하지만 아빠도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다. 순자 씨는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세 남매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납득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김순자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오전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이던 그는 발신자를 확인하고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아, 민수 씨.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최 변호사는 박준호 씨의 오랜 친구이자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버님이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더라고요. 아버지가요? 무슨 일로? 유언장 작성 때문에 오셨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언장이라니. 갑자기 왜? 유언장이요? 네. 그런데 내용이 좀 특이해서요. 자제분들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자세한 건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과는 거리가 멀어요. 파격적이라니. 혹시 아버님과 자제분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신지 아니면 최근에 큰 다툼이라도. 아니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최근에 재혼하신다고 해서 좀 놀라긴 했지만. 아, 재혼.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한번 아버님과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격적인 유언장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급히 동생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급.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만나자. 중요한 일 있어. 저녁 7시 민수의 집에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영미가 차를 내온 후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자 민수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유언장? 아버지가 왜 갑자기 유언장을? 지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것도 파격적인 내용이래. 일반적인 상속이 아니라고. 설마 김순자 씨한테 다 넘기려는 거 아니야? 성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혼전 계약서 운운한 게 다 쇼였구나. 겉으로는 재산에 관심 없는 척하면서 뒤로는. 성우야, 아직 모르는 일이야.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민수가 동생을 진정시켰지만 그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셨어? 정확히. 자세한 내용은 못 알려준대.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인 것 같다는 뉘앙스였어. 그럼 어떻게 해?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 그럴 순 없지. 유언장 내용은 비밀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았다고 하겠어? 최 변호사님도 난처해지실 거고. 세 남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한 집과 땅 그리고 적지 않은 예금. 어머니가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이었습니다. 특히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세 남매가 태어나고 자란 곳, 어머니의 손길이 곳곳에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인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 이 재산은 너희들 것이라고.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 때 도움이 되라고 모은 거라고. 맞아. 내가 창업할 때도 엄마가 비상금 꺼내주셨잖아. 이건 너를 위해 모아둔 거라고 하시면서. 성우도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일단 김순자 씨를 다시 만나보자.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따로 만나서 확인해 봐야 해. 정말 재산에 관심이 없는지. 다음 날 민수는 김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 어머님. 박민수입니다. 아, 민수 씨.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요.
시간 괜찮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좋아요. 그 주 토요일 세 남매는 김순자 씨를 종로의 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김순자 씨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저도 여러분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김순자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좀 걱정이 되어서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최근에 유언장을 작성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김순자 씨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유언장이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정말 모르셨어요? 성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아버님이 그런 말씀은 전혀. 오히려 저도 놀랐어요. 김순자 씨의 표정은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아버님 재산에는 관심 없어요. 김순자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제 통장이에요. 세 남매가 당황했습니다. 이런 걸 왜? 오해를 풀고 싶어서요. 보시다시피 저는 충분한 연금과 저축이 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있고요. 아버님 재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확인한 민수가 동생들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순자 씨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보다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김순자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전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아직 작성 전이지만 변호사님과 상담해서 만든 거예요. 상속 포기 각서도 준비했고요. 아버님은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꼭 하고 싶어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지연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었다면 이런 심정일 거예요. 부모님 재산을 낯선 사람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김순자 씨의 진심 어린 모습에 세 남매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언장 이야기는 모르셨어요? 네. 아버님이 왜 그러시는지.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 걱정되네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애들아, 다음 주 결혼식 끝나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모두 시간 비워두렴. 무슨 이야기인데요, 아버지?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다. 전화를 끊은 민수가 동생들과 김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대요. 유언장 공개인가? 성우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순자 씨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여쭤볼게요. 무슨 일인지.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5월 15일 작은 예식장에서 박준호 씨와 김순자 씨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검은색 양복을, 김순자 씨는 연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웃는 모습 오랜만이야.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박준호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례는 최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그는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남은 시간을 함께 하기로 한 용기 있는 결정을 축하합니다.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세 남매는 복잡한 심정으로 아버지와 새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버지. 고맙다, 얘들아. 박준호 씨가 자식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희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 박준호 씨가 세 남매를 불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와라. 그때 모든 걸 설명하마.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그때 알게 될 거야. 너희도 순자도 다 알아야 할 일이다. 박준호 씨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을 나서는 세 남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에 있을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일지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후반부. 운명의 날. 5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세 남매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씨였습니다. 정원의 벚꽃은 이미 져버리고 초록 잎만 무성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는 이미 김순자 씨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은 그대로 거실 한편에 놓여 있었고 어머니가 아끼던 화분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어서 와요. 비 맞지 않았어요? 김순자 씨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는요? 서재에 계세요. 곧 나오실 거예요. 민수의 아내 영미와 지연의 남편 정훈도 함께 왔습니다. 오늘은 가족 모두가 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모 집에 맡겨두고 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박준호 씨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다 왔구나. 박준호 씨가 거실 중앙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이 서류 때문이다. 박준호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야. 그리고 오늘 너희들 앞에서 공개하려고 한다. 아버지, 왜 갑자기 유언장을?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건강은 괜찮다. 다만 내 나이가 76이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그래서 미리 정리하려는 거다. 박준호 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USB 하나도 함께 있었습니다. 먼저 끝까지 들어봐라. 그리고 나서 할 말이 있으면 하렴. 세 남매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김순자 씨도 긴장한 표정으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도 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이 집과 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자. 박준호 씨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집은 너희 엄마와 내가 30년 동안 살았던 곳이야. 1995년에 샀지. 그때는 여기가 서울 외곽이라 저렴했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더구나. 민수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핵심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팔 거다. 네. 세 남매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성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 판다니. 성호야, 앉아. 끝까지 들어봐. 박준호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집을 팔고 은행에 있는 예금 그리고 너희 엄마가 남긴 보험금까지 모두 합쳐서. 박준호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액 기부할 거야. 거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성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부라니. 20억 가까운 돈을 전부 기부한다고요? 그래. 미치셨어요? 그 돈은 우리 가족 돈이에요. 엄마가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이라고요. 성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호야. 민수가 동생을 제지했지만 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도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리가 자란 집을, 엄마 손길이 남아있는 이 집을 팔아서 남한테 준다고. 지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해요. 그 재산은 엄마와 함께 일구신 거잖아요. 엄마도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희 엄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박준호 씨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달아 글씨가 희미해진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건 너희 엄마의 일기야.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쓰신 거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친 박준호 씨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가 삐뚤삐뚤했습니다. 아픈 중에도 힘겹게 쓴 것 같았습니다. 3월 15일. 오늘도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창밖으로 봄이 오는 게 보인다. 아마 이번이 내 마지막 봄일 것 같다. 지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자주 생각한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 꽤 된다. 아이들도 다 잘 자리 잡았고 각자 먹고 살만하다. 민수는 대기업 부장이고 지연이는 교사고 성우도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다행이다. 박준호 씨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한다. 이 재산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의미 있을까?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면 어떨까? 특히 우리가 자원봉사했던 그 요양원. 그곳 어르신들이 늘 마음에 남는다. 김순자 씨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이 내용은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의 집 어르신들, 자식도 없이 홀로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우리는 적어도 가족이 있지만 그분들은 아무도 없다. 만약 우리 재산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엄마가 정말 그런 생각을. 민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준호 씨가 일기장을 덮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 너희가 서운해할까봐. 하지만 나는 알았다.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래도 아버지 전 재산이라니. 잠깐. 박준호 씨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순자야, 너도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해. 김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순자도 같은 생각이야. 그녀도 자기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어. 네? 이번엔 정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도요? 김순자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의했잖아. 너도 찬성했고. 아, 네. 맞아요. 제 재산도 함께 기부하기로 했어요. 김순자 씨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영애 씨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식도 없고 이제 얼마 살지도 모르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차라리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낫죠. 두 분이 모두.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희망의 집이야. 무연고 어르신 30명이 계시는 곳이지. 낡은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릴 것 같은 계단. 하지만 사진 속 어르신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엄마와 내가 10년 동안 매주 갔었어. 너희는 몰랐겠지만. 매주요? 지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너희가 학교 가고 없을 때. 엄마는 미용 봉사를 했고 나는 시설 보수를 도왔지. 다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의 머리를 잘라주는 모습, 아버지가 페인트 칠을 하는 모습. 이분들은 정말 가진 게 없어.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운영되는데 그것도 턱없이 부족해. 건물주가 재개발한다고 나가라는데 갈 곳이 없어. 박준호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요양원 원장님이 보내온 편지야.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선생님, 김영희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두 분이 없었다면 저희는 진작 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막막합니다. 건물주가 12월까지 나가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어르신 30명이 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시설은 다 찾고 거리로 나가야 할 처지입니다. 편지를 읽는 박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 박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죽기 전에 따뜻한 방에서 편히 눈 감고 싶다고.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20억이면 새 건물을 살 수 있어. 아니, 더 좋은 곳을 구할 수 있지. 그리고 남은 돈으로 운영비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사실 건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순자와 나는 작은 아파트로 갈 거야. 둘이 살기엔 충분해. 순자도 집을 팔아서 함께 마련하기로 했어. 밝혀진 진실. 박준호 씨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이건 너희가 꼭 봐야 할 영상이야.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침대에는 어머니가 누워 있었고 옆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의 모습은 많이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여보, 이거 꼭 찍어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응. 나중에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애들이 서운해할 텐데. 그래도 우리 뜻을 알려줘야지. 어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들아. 엄마야. 세 남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너희 곁에 없겠지?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와 많이 상의했어.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쓸지. 처음엔 당연히 너희들에게 물려주려 했지. 그게 부모 도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희망의 집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 그분들도 누군가의 부모였고 자식이었는데 특히 기억나는 분이 있어. 정할머니. 평생 파출부로 일하시다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갈 곳이 없어진 거야. 자식을 못 낳아서 혼자 사셨대. 그 할머니가 어느 날 내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간호사님이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딸이 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영상 속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충분해. 건강하고 능력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지. 하지만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너희에게 진짜 물려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야. 사랑을 나누는 마음이야. 받은 것을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이야. 민수야, 넌 맞으니까 동생들 잘 챙기고.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먼저야. 지연아, 너무 감성적이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엄마 결정이 서운하겠지만 큰 그림을 봐줘. 성우야, 내 고집 좀 줄이고 아빠 말씀 잘 들어. 막내라고 투정 부리지 말고. 어머니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순자 언니. 김순자 씨가 놀라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있다면 고마워요, 언니. 내가 못다 한 일을 언니가 이어서 해주세요. 우리 영감 혼자 두면 정말 못 살 사람이에요. 잘 부탁해요. 아이고. 김순자 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희망의 집에 기부하고 싶다고 해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물질보다 더 큰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부디 이해해 주렴. 엄마는 너희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너희도 언젠가는 엄마 아빠의 결정을 자랑스러워할 날이 올 거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에는 흐느끼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세 남매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김순자 씨도 박준호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한참을 울던 민수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지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봉사를 하셨는지도 그런 고민을 하셨는지도. 성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김순자 어머님도.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박준호 씨가 자식들을 바라보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맙다. 사실 너희가 반대하면 어쩌나 많이 걱정했어. 근데 아버지 정말 다 기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기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에게 줄 게 있어. 박준호 씨가 서류 봉투에서 작은 상자 3개를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가 너희에게 남긴 거야. 상자를 열자 각각 다른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수의 상자에는 낡은 만년필이, 지연의 상자에는 작은 브로치가, 성우의 상자에는 오래된 손목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수 것은 할아버지가 쓰시던 만년필이야. 엄마가 늘 아꼈지. 장남인 너에게 주고 싶어 했어. 지연이 브로치는 엄마가 결혼할 때 외할머니께 받은 거야. 딸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했지.
성호 시계는 내가 엄마한테 프로포즈할 때 선물한 거야. 첫 월급 타서 산 건데 막내인 너에게 주라고 했어. 세 남매는 각자의 선물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박준호 씨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각자 1,000만 원씩. 이건 엄마가 너희 이름으로 따로 모아둔 비상금이야. 정말 급할 때 쓰라고. 아버지, 이것까지 기부하자고 했더니 엄마가 극구 반대했어. 자식들 비상금은 꼭 남겨둬야 한다고. 김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 결정을 지지해요. 사실 제 재산도 일부 보태기로 했어요. 영희가 하고 싶었던 일 함께 이루고 싶어요. 어머님도. 영희와 제가 친구였던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비슷한 가치관을 가졌으니까 친해졌겠죠. 이제 그 뜻을 함께 이어가려 해요. 박준호 씨가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희망의 집 신축 계획서야. 이미 부지도 알아봤어. 4층 건물로 지으면 50명은 수용할 수 있대. 1층은 의료시설, 2층은 식당과 휴게실, 3-4층은 거주공간. 그리고 건물 이름은 영희의 집으로 하려고 해. 엄마 이름을. 엄마가 얼마나 그곳을 사랑했는지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민수가 계획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겠네요. 그래.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고 시설도 훨씬 좋아질 거야. 의료진도 상주하고 물리치료실도 만들고. 언제 착공하세요? 너희가 동의하면 바로 시작하려고. 어르신들이 올겨울은 따뜻한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엄마 뜻이라면. 저도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찬성해요. 그리고 제가 IT 쪽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싶어요. 요양원 홈페이지도 만들고 후원 시스템도 구축하고. 정말? 박준호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사랑했던 곳이라면 저희도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의료봉사를 할게요. 병원에 아는 의사들도 많으니까 의료진 연결도 하고.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가도 될까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연도 제안했습니다. 박준호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11월의 어느 맑은 날. 영희의 집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말끔하게 지어진 4층 건물이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게 지어졌네요. 지연이 감탄했습니다. 현관 위에는 영희의 집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동판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누면 곱절이 되고 마음은 비우면 가득 채워진다. 고 김영애님을 기리며.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민수가 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준공식에는 세 남매와 가족들 그리고 희망의 집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준호 씨와 김순자 씨가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원장이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김영애님과 박준호님, 김순자님의 고귀한 뜻으로 이렇게 훌륭한 보금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지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1층 로비가 넓고 밝았습니다. 벽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성호가 물었습니다. 작년 봄 여기서 봉사할 때 찍은 거야. 어르신들이랑 꽃놀이 갔을 때지. 박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2층 식당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미 어르신 몇 분이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박준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 씨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분 정말 천사였어요. 3층과 4층의 거주 공간도 둘러봤습니다. 각 방은 2인실로 되어 있었고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호텔 같아요. 한 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서 살아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햇볕을 쬐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텃밭도 가꿀 수 있어요. 김순자 씨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채소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후가 되어 준공식 행사가 끝나갈 무렵 민수의 아들 재민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증조 할머니가 만든 집이에요? 그래. 할머니가 아끼던 곳이란다. 증조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지. 재민이가 벽에 걸린 할머니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박준호 씨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게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실 일이란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영희의 집 식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에는 가족 봉사의 날로 하면 어때요?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엄마 아빠가 하셨던 것처럼. 민수가 찬성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데려와야겠어요. 어릴 때부터 나눔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영미가 거들었습니다. IT 교육도 해드릴게요.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쓰시는데 제대로 활용하시면 더 즐거우실 거예요. 성호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박준호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꿈꾸던 일을 해냈어. 아이들도 이제 이해하고 함께하고 있어. 고마워. 이런 마음을 남겨줘서. 김순자 씨가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영애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분명 그럴 거야. 한 달 후 영희의 집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50명의 어르신들이 입주했고 의료진과 직원들도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고 그 중에는 박준호 씨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성우가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손자 사진을 크게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신기해라. 옆방에서는 지연이 학생들과 함께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이들의 목소리에 어르신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는 의료봉사팀과 함께 건강검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신데 약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박준호 씨와 김순자 씨는 정원에서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순자 씨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니. 저희도 행복해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모습을 보셨으면. 박준호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영애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2029년 봄 영희의 집 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제 영희의 집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모범 요양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후원하게 되었고 제2, 제3의 영희의 집이 다른 지역에도 생겨났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은퇴한 후 영희의 집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교장이 되어 학교와 요양원 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성호는 전국 요양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기념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영희의 집에서 5년을 보낸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영희의 집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지가 쓰신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민수가 책을 들어보였습니다. 제목은 사랑은 나누면 곱절이 된다. 영희와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이 책의 인쇄는 전행 영희의 집에 기부됩니다. 82세가 된 박준호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옆에는 78세의 김순자 씨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영희 덕분입니다. 그녀가 남긴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이가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 할아버지께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그래, 할머니는 늘 오르셨단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공원 묘지는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5년이 지났어요. 엄마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커졌어요. 지연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엄마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재산보다 더 큰 걸 남겨주셨네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사랑하는 법, 나누는 법, 그리고 함께 사는 법. 그게 진짜 유산이었어요. 성호도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아내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당신이 있어 내 삶이 의미 있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의미 있을 거야. 김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약속 지키고 있어요. 이 양반 잘 챙기고 있고 언니 뜻도 잘 이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영애 씨가 모두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영애 1950에서 2024. 사랑은 나누면 곱절이 되고 마음은 비우면 가득 채워진다.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물질적 재산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나눔의 정신일까요? 박준호 씨와 김영애 씨가 보여준 결정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었죠.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